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기초완성반 격국론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뭐 식신격, 제격, 뭐 관격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우리 십성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까지 이 격국론에 대한 이론에 대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만 이제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들에 보면은 원래 이렇다, 근데 현대에서는 이렇게도 쓰인다라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요지는 한마디로 계속 제가 강조를 하는 건데, 고전에 있는 내용은 고전의 내용으로 존중할 내용인데 현대 시대에 그대로 도입하는 데에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겁니다. 보통은 이제 명리를 배우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고전이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표현할까? 이게 경국대전으로 지금의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때 시대의 사상과 가치관이 지금 시대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조금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자평진전의 격국론은 쉽게 말해서 300~400년 전에 중국 사회에 그 고관대작을 한 엘리트들의 사주 수백 명을 연구 조사하여 그들의 샘플링을 하여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고관대작이 된다. 라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은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도 당연히 고관대작은 있죠. 하지만 이 과거 시대 몇백 년 전의 고관대작과 요즘 시대에 출세한 사람은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의 가치관과 요즘 시대의 가치관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옛날에는 보통 관직을 가진 사람이 재물까지도 가지는 시대였지만, 요즘에는 관직과 재물을 둘 다 가지려고 하면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관이면 관, 재면 재, 뭐 트로피면 트로피, 상금이면 상금 해야지 둘 다 가지는 게 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물론 사주의 재생관까지도 가지고 있으면 둘 다 가능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과거 시대하고 요즘은 좀 차이가 있다. 다음에 그 과거 시대에는 이 여자 사주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서에 나오는 명식의 99.99%는 모두 남자 사주입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을 알 수가 있는 사람의 사주인데, 과거 시대에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나 엘리트 계층이지, 일반 서민들은 자기 띠나 월 정도만 알지 자신의 구체적인 생일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의 고법의 당사주 방식이라고 하는 연지를 기준으로 하는 사주 방식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던 거는 대부분의 중생들이 자기 생일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설사 자기가 무슨 날 태어났다 하더라도 시계가 없었잖아요. 그때 뭐 해시계, 물시계 대충 해보고 뭐 오시구나, 대충 미시구나, 깜깜한 달 뜬 거 보고 뭐 자시구나 정도 알았지 정확하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조선왕조실록에나 사람들의 태어난 생년월일이 사주 명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대부분 99.9%의 엘리트 남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관법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의 이 관법을 그대로 들이대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를 가리지 말고 요즘 시대에는 요즘 시대에 맞는 쓰임새를 찾자. 특히 요즘 시대에는 직업의 종류가 과거에 비해서 몇백 배 이상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 시대에는 뭐 직업이 몇십 개 정도밖에 안 됐겠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제가 5년 전 통계를 본 게 공식 직업 5만 개, 비공식 직업 8만 개예요. 지금도 더 많은 직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기존의 직업이 없어지고 있고, 앞으로 AI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게 되면 한 5년, 10년 후에는 또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제 사양되는 직업들도 많이 생겨나겠죠. 존재하지 않게 되는 직업들. 대부분의 단순한 업무들은 기계가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얼마 전부터 콜센터의 인원들이 이제 콜센터의 인원들이 이제 해고를 한다든가 이제 인원들이 방출되기 시작했고, 자동차 회사들이 신규 공장을 지으면서 노동력을 거의 쓰지 않는 자동화된 공장으로, 요즘에 새로 짓는 공장들은 대부분 자동화 공장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군수 업계에서 항공기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항공기 공장이 로봇으로 만드는 지금 항공기 공장,
뭐 포탄 생산도 로봇가 이제 하고 자동화된 시대죠. 그러니까 미래에는 직업 형태도 좀 많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를 참고해 가면서 우리 사주하고 접목을 좀 시켜봐야 되겠다라는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요약을 하자면은 이 격국론에서는 사길신격과 사흉신격으로 나누어서 이거를 역용 또는 순용, 역용 반대로 받아들임, 순용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즉 세종대왕을 모신다고 한다면 세종대왕을 하는 일을 돕거나 보호하는 것이 좋은 일인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나쁜 왕이다, 다루기 까다로운 왕이다 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왕을 제어하고 왕을 억제하고 왕의 기운을 빼는 형태들을 기란 기운, 순용, 역용한다 또는 순용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신격에는 식, 재, 관, 인격이 있는데 식은 식신격, 재는 재격, 관은 정관격, 편관 아니에요. 인은 정인격, 편인 아닙니다. 이런 네 개의 격에서 일명 격국론에서는 희신, 기신, 구신, 한신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용신과 상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 상신이라는 개념이 용신을 도와서 뜻을 이루게끔 해주는 스토리다. 그래서 얼마 전에 했던 고려 거란 전쟁에서 나오는 두 명의 주인공, 현종과 그분 누구죠? 감감찬. 네. 현종과 감감찬에서 격국론법으로 보게 되면은 용신은 누굽니까? 현종. 현종은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좋은 왕. 그러면 현종을 방해하거나 현종을 억제하는 기운을 나쁜 기운으로 보는 거고, 현종을 도와주거나 보디가드 해주는 신하들을 좋은 신하로 본다. 감감찬이나 또는 현종을 보디가드 했던 여러 그 장군들, 이런 사람들은 상신이라는 표현을 쓴다. 서로 상자를 써서 상신, 서로 돕는 신이다 기운으로 봅니다. 그래서 길신격에서 두 개의 상신이 있는데 용신을 보좌하는 두 개의 상신이 있다. 앞에 있는 십성, 뒤에 있는 십성.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표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식신격에서는 용신을 생해주는 비경겁제가 상신이 되고, 용신이 매우 강할 때는 그 용신이 가진 것을 잃지 않게끔 도와주는 보호를 해주는, 좀 보호비가 들더라도, 보호 비용이 들더라도, 가난한 사람은 보디가드 필요 없죠. 부자면 보디가드가 필요할 수 있어요. 왜? 유지비가 좀 들더라도. 왜? 안 그러면 도둑놈이 와서 내 걸 다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가난하면 도둑놈이 날 안 건드려. 왜 건드리냐고. 이제 그런 요소죠. 그럼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부자로 도와주고, 그래서 일단 부자가 되면 내 부를 지켜줄 수 있는 용신. 그래서 용신이 약할 때는 생을 해주는 글자를 좀 더 유리하게 보는 거고, 용신이 강할 때, 식신격의 식신이 분명하게 강하게 들어서 있을 때, 근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요 식신을 보호해주는, 뭘로부터 보호를 해줘? 인성으로부터. 특히 그 중에서도 누구? 편인으로부터 식신을 보호해주는 정제 또는 편제를 상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격을 깨는 십성은 편인이라는 게 있어서, 특히나 식신격에서 편인이 있거나 식신격에서 비겁을 가지고 있거나, 제격에서 비겁을 가지고 있거나 정관격에서 상관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글자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유심히 활용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라는 형태고요. 일단 기존 격국론에서는 일단 얘네들이 있으면 그냥 묻지마 파격이에요. 패격 또는 파격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식신격에서는 편인이 없어야 순하다, 순일하다,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꾸라지 속에 메기라는 표현이 있죠. 미꾸라지를 운반을 할 적에, 또는 미꾸라지를 기를 때 거기다가 메기를 한두 마리 넣어주면은 그 메기가 미꾸라지를 몇 마리 잡아먹기는 하겠지만, 그 미꾸라지들이 늘 이렇게 파닥파닥 운동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 폐사율이 훨씬 줄어들고 건강한 미꾸라지를 얻을 수 있다. 뭐 그 말인즉슨 사람의 삶에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없으면 늘어져서 살게 되는데, 적당한 긴장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제 과도한 긴장은 곤란하겠죠. 미꾸라지 100마리를 넣어놨는데 거기 메기 30마리를 넣어놓으면 큰일 나겠죠. 미꾸라지 몇백 마리에 메기 두세 마리 정도가 들어가면
미꾸라지들도 싱싱하고 메기들도 살이 토실토실해서 그래서 농장 그 미꾸라지 농장에 있는 사람 미꾸라지도 팔고 메기도 팔고 하는 형태들이 난다고 하죠. 예전에는 미꾸라지 농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 짓는 곳에다가 이렇게 미꾸라지를 풀어놨답니다. 그 뒤에 뭐 우렁이 농법도 나왔죠. 뭐 미꾸라지도 그러니까 그 미꾸라지가 잡초를 뜯어먹고 근데 이 미꾸라지들이 폐사율이 높으니까 거기다가 메기를 한두 마리 또 넣어주면은 미꾸라지도 건강하고 메기도 건강하고 농사도 잘 되고 이게 예전에 그 삼성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님이 자기 자서전에 쓰신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청년 시절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는데 뭐 시골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 일을 해봤는데 농사만 짓지 말고 미꾸라지도 지어보자. 미꾸라지를 뿌려놨다. 미꾸라지가 자꾸 죽더라. 메기를 몇 마리 풀어놨다. 미꾸라지가 건강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실 이 격국에서 여기 격을 깨는 십성들이 엄밀히 말하면 얘네들이 메기예요. 메기. 얘네들이 메기의 역할이죠. 메기의 세력이 너무 강해도 문제죠. 그러면 그게 미꾸라지 농장이 아니라 메기 농장이 되어버릴 테니까.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월지는 그 사주의 중심 테마이기 때문에 중심 테마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자극을 줘야지 주객이 바뀌면 좀 곤란하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자, 길신격에서는 격을 돕는 글자를 상신으로 보고 유리한 글자로 보고 일반적인 용신론에서는 이 상신들을 보통 용신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대한민국 용신법이 뭐 대한민국만 그러겠어요. 뭐 대만, 중국 다 마찬가지겠지. 그 명리학계의 용신법이 통일이 안 돼 있어서 이제 명리 선생님들마다 이게 용신이다, 이게 용신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선생님의 스타일을 보고 각자 같은 용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 말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전에도 설명했지만 공식적인 용신법만 6개에다가 비공식 용신법은 수십 개고 그거 외에 대부분 많은 명리가들이 자기만의 독특한 용신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용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명리업계에 현재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 그 점을 참고를 하는 게 좋겠어요. 호신쌤은 일반적으로 용신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편인데 가끔 한 번씩 용신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용신은 격국용신법에 따른 용신법입니다. 왜냐하면 격국용신법의 용신은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주관성이 좀 떨어지기, 객관성이 높고 주관적 해석이 약하기 때문에 공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격국용신법의 용신론은 논쟁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논쟁의 여지가. 다만 겸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성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식신격도 되고 제격도 되는 뭐 이런 형태들 경우에 따라서 관격도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식신격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제격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관격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은 아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길신격이고요. 다음에 흉신격은 역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흉신격은 해당 용신이 다루기가 좀 까다로운 성분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까다롭다는 거는 잘 다루면 대박이 나고 못 다루면 쪽박이 난다는 거예요. 길신격들은 기본적으로 표준적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다루든 못 다루든 평균 정도의 출력이 나온다고 치면 이 흉신격들은 잘 다루면 대박, 못 다루면 쪽박. 주식으로 치면은 어떤 주식이에요? 잘 다루면 대박 주식, 못 다루면 쪽박 주식. 그런 걸 보고 뭐 리스크 있는 그 주식이죠. 이제 그렇죠. 그런 걸 뭐라 그러더라? 세력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카메라에 비유하자면 자동 카메라는 그 정자 돌림들이고 길신격들 뭐 정자 돌림이죠. 이제 뭐 정인, 정관 이런 애들. 자동 카메라는 그냥 초보자도 그냥 누르기만 하면 웬만큼 찍혀. 중간 이상은 나와. 근데 전문가용 카메라들, 뭐 DSLR 이런 애들. 걔네들은 수동 모드, 자동 모드가 있는데 얘 수동 모드로 해놓게 되면은 자기가 카메라를 잘 다루면은 예술 사진을 찍어낼 수 있지만 카메라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수동 카메라를 함부로 만지고 찍으면은 엉망진창의 사진이 나오거나 아예 사진이 안 나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형태다. 자동차로 치면은 일반인들이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상용차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는 차인데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 뭐 포크레인, 뭐 레이싱카, 뭐 이런 차들은 각각의 특성을 잘 이용하는 용도에 쓰면 대박이 나지만 그 특성과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뭐 농업용 트랙터는 그거 가지고 슈퍼마켓 다니려면 기름값 많이 들고 승차감 안 좋지만 그걸로 비포장도로에서 뭐 농사를 지을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흉신격들은 기본적으로 그 흉신이라는 게 개성과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개성과 특성을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글자들이 상신이라고 해서 매우 유익한 글자로 보는 겁니다. 이 흉신격들은 그 살상효인이라고 해서 평관격, 상관격, 편인격, 양인격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각 표별로 제가 상신 계열들을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잘 모르면 이 표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령 평관격 같은 경우에는 편관 자체가 좀 다루기가 까다롭죠. 근데 잘 다루면 높은 명예성과 공명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번 지구별에 태어나서 큰 명예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뭘 잘 써야 돼? 평관을 잘 쓰면 되는 거죠. 사주에 평관이 있다는 것은 큰 명예를 얻고 싶어요. 정관은 나를 보호하는 규칙과 규범인데 평관은 남을 보호하는 규칙과 규범이기 때문에 더더욱 명예성이 높죠. 정관을 잘 쓰면 아유 지 잘 되려고 했나 보다 같은 건데 편관을 잘 쓰게 되면 어유 저 남 잘 되게 해주려고 저 본인은 힘들었을 텐데 아유 남 잘 되게 해주려고 했나 보네 같은 느낌이 평관인 거죠. 높은 공명성을 가지고 공명심을 누리고자 하는 건데 이 평관이라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평관의 난제나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극복할 수 있는 실무적 능력과 힘이 바로 식신 또는 상관이라고 하는 기능에서 나오고 또 평관을 이해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벌어진 평관적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인성에 해당되는 거고 즉 우리 집에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내가 지금 병수발을 들게 되었다. 지금 병수발을 들게 되었다.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돌봐야 될 일이 생겼다. 평관적 난제가 벌어진 거예요. 내가 그 아픈 부모를 잘 간호할 수 있는 실무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식신상관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면서 나에게 벌어진 숙명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겠다. 거부하지 않고 그거는 인성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 다음에 그리고 병을 이해하는 거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기타적인 순위들이 있어요. 상신을 생하니까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기능들인데 양인 같은 경우에는 나 도저히 내 부모님의 똥은 못 치우겠는데 우리 옆집에 계시는 간호사가 계셔서 가끔 연락하면 내가 도저히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 옆집 간호사가 와서 가끔 도와주신다. 내가 대신 비용은 챙겨드리고 있다. 이런 거, 겁제의 손을 빌리는 것, 겁제가 와서 도와주는 것 이런 양인압살적인 내용이 있는 거죠. 일간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은 뭐죠? 그 명예성을 높이기는 하는데 부하를 더 많이 높여주는 것들은 이 재성적 요소라고 하는 거죠. 일간을 힘들게 하는 십성. 평관격에서 재성이 붙으면은 이게 잘못하면 경제적 문제까지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지금 모셔야 되는데 치료비가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다. 밖에 안 나가니까. 대신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거쳤더니 열렬하고 소문났다. 사람들에게 높은 박수를 받게 됐다. 부모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게 되었다. 뭐 이런 형태들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이런 요소들이 편관격, 뭐 상관격, 양인격, 편인격 같은 흉신격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이제 하나하나의 이 격들을 공부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신이라는 개념들이 2개나 3개 정도 되잖아요. 이 상신끼리는 조화가 중요해서 서로 착 달라붙어 있으면 쓰기가 조금 난해한 요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남한산성 영화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의 왕이 이제 포위를 당했는데 화친파와 죽기 살기로 싸우자파끼리 서로 신하들끼리 사실 둘 다 충신인데 그 두 신하들이 서로 앵겨붙어가지고 화친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화친파에서 사절을 내보내면 죽기살기파에서 암살을 해버리고 죽기살기파에서 적을 공격하라고 병사를 내보내면 화친파에서 정보를 미리 걔네들한테 알려서 조총부대가 전멸당하고 뭐 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뭐 이게 상신끼리 붙으면은 스텝이 꼬여버리는 상황들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왕의 지도력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신끼리의 조화가 중요, 서로 붙어 있으면 불미라는 식으로 참고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식신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명리학에서 격이라는 표현을 쓰려면은 해당 격이라는 표현은 월지에만 붙이는 이름입니다. 월지에. 예를 들어서 사주에 양인이라는 기운이 지지 어딘가에 붙어 있으면은 양인살이 붙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양인살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 자체가 되게 주관적인 표현이라서 FM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원래 살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마치 흑인한테 깜둥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흑인한테 대놓고 깜둥이라 그러면 그거 좀 실례 아닌가? 근데 그 말인즉슨 좀 경멸이나 모욕적 표현이 이미 주관적으로 그 용어에다가 붙여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는 학문적으로 명리를 공부할 적에 그런 어떤 주관적 관념이나 개념이 붙어있는 용어를 쓰는 거는 사실 좋은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있지 않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좋아 보이는 거에는 신이라고 붙이고 나빠 보이는 거에는 살이라고 붙였어. 그거 쓰면 죽는다 해가지고 죽일 살자를 좀 이렇게 좀 되게 좀 과격하게 좀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양인이라는 글자가 지지에 붙어 있을 때 그게 월지가 양인이면 양인격이 되는데 일지나 시지나 연지에 양인 기운이 붙어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양간에서 겁재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지지겁재. 그게 월지에 붙어 있으면 양인격인 거고 다른 데 붙어 있으면 양인격이 아니라 그냥 양인이 들어 있구나. 지지에 일지 양인이구나. 시지 양인이구나. 근데 월지 양인이구나. 아, 그러면 격이네. 그래가지고 격상을 시켜주는 겁니다. 격이라는 거는 그 사주 전체의 어떤 형식, 구격, 규격, 카테고리에 분류를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식신격이라는 말은 월지가 식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주에 다른 글자 모르겠고 신경 쓸 바 없이 무조건 그 사주의 월지가 식신인가를 봐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월지가 식신이 아니더라도 천간에 식신이 떠 있는데 그 식신의 뿌리가 월지에 있는가를 봐줘야 돼. 물론 월지에도 있을 수 있고 일지에도 있을 수 있고 시지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월지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도 식신격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격국론은 내가 지구별에 태어나서 어떤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부여받았는가를 사주로 본다라는 개념이죠. 식신이라는 어떤 우리가 십성 공부할 때 식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르고 키우고 베풀고 나누고 재주를 표현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알리고 뭐 하는 요소다. 그것이 사주 전체의 테마와 격식이 된 거예요. 이 격식격, 형식격 할 때의 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니까 그게 내 사주의 중심 테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사회에서 내가 태어났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 다음 월지에서 천간으로 투출이 된 것은 그 사회가 표방하는 겁니다. 그 사회의 염원의 투출이에요. 일지에서 투출된 거는 내 개인성의 염원을 투출한 거고 월지에서 투출된 거는 그 사회가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의 현실과 표방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가령 독재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표방을 할 수도 있고 공업사회에서 친자연주의를 표방을 할 수도 있고 전쟁 터진 국가에서 평화를 표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 많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핵폭탄으로 유명해진 동네예요. 근데 그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서 표방하는 게 주로 뭐냐 하면은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뭐 하면서 우리는 평화를 보통 평화의 마을, 뭐 평화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8선 지역의 뭐 문산 이런 지역에 가게 되면은 주로 서 있는 비석들이 뭐 평화의 비, 통일의 기원 뭐 근데 거기가 사실 현장의 상황이 어떤 곳이었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 곳이고 수많은 사람이 펼쳐진 곳이야. 뭐 백마고지 평화의 기념탑 이런 아니 그럼 백마고지 전쟁 기념탑 하지 않고 평화 기념탑 해놓은 게 그곳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곳이지만 염원하는 것은 평화를 염원하고 있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월지는 그 사회의 직접적 환경을 말하는 거고 시공간의 환경을 말하는 거고 그 월지에서 천간으로 표방하는 게 그 사회의 이슈와 테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격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 사주의 중심 테마를 말하는 건데 참고로 중심 테마가 매우 강렬할 수도 있고 흐리멍텅할 수도 있어요. 강렬한 게 좋은 거고 약한 건 나쁜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볼 때 복합적인 주제가 들어가 있는 영화도 있고 아니면 단일 주제로 그냥 한 가지로만 밀어붙인 영화나 드라마도 있을 수 있어요. 가령 뭐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했었던 배달의 기수 토요일마다 하던 배달의 기수는 그 전쟁 테마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거든요. 이제 그런 드라마는 다른 거 다 빼고 보통은 전쟁과 애국심을
중심 테마로 걸고 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에는 보통 복합적인 주제나 테마가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그 2차 대전 진주만 공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진주만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그 약간 고전판